지금 저는 저의 발표 주제는 이제 데이터 아트라는 영역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 데이터 시각화의 영역이 이제 정보 디자인에도 지금 이미 있고, 근데 조금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예술가들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어떻게 이제 예술 창조를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교육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 순서는 우선 데이터 아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아트 유형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행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런 정보 시각화 영역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 미디어 연구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각화의 영역을 뭐 문화 연구와도 또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결국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해석, 시각화, 내러티브 능력까지 포함을 해서 데이터 리터러시 그 개념이 지금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미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넘어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저의 고민의 시작점이었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다루는 예술적인 재료로 다루는 예술가들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그걸 유형별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001년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마크 한센과 벤 루빈이라는 작가가 그 리스닝 포스트라는 작업으로 이제 골든 리카 그 최고의 상을 받는데,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서 이제 분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LED 전광판을 보여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탈리 미바흐라는 이 작가는 이런 날씨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의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추상적인 작업들을 시도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음악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어떤 조각품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설치 형식의 예술품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가는 이제 도로타 그랩코스카인가요? 이 작가는 이제 관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에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각자가 이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참여적인 작품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예술적인 그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커뮤니티 아트의 방식으로 어떤 디트로이트의 그런 문화 생태계를 연구하는 작가들이 어떤 그 도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작업을 하는 예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데이터 아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와 예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 그 기조 강연 하실 때 마리아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관계잖아요. 데이터는 굉장히 수치적이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알고리즘적이고, 근데 예술은 그에 비해서 정성적이고 주관적이고 해석의 다양성,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예술과 과학, 양적, 질적 세계 이런 분리로 이게 통합될 수 없는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 아트에서의 이런 예술가들이 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뭐 개념 미술로, 추상 미술로, 리얼리즘 미술로, 커뮤니티 아트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그렇게 막 예술가는 이렇게 예술과 이렇게 섞여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아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 참여적 접근, 시각적 표현을 통한 문제 제기. 두 번째는 이제 추상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했는데, 생성 예술이라는 그 예술 장르에서의 보여지는 그 데이터 아트의 유형과, 세 번째는 이제 주관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표현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작가들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예시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그 타이완 국립대학의 학생들이 강물의 그 오염도를 뭐 이렇게 직접 가서 그 강물을 떠와가지고 저렇게 아이스크림으로 형식으로 만드는 작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마 야로빈스키라는 작가가 그 옆에 보면 I agree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면은 뭐 약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약관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얼마나 긴지 이렇게 색띠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파란색이 무슨 페이스북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RCA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졸업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각 나라별로 그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세금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 얼마까지 물을 수 있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통계화된 것을 시각화시켜서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마노비치라는 그 문화 연구가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각화가 어떤 세계 일부를 선택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에 대해 질문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런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추상주의적인 생성 예술적,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하는데 이런 접근으로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데이터 시각화는 어떤 데이터를,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의 결정 밖에서 시각적인 결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솔루잇의 작업, 개념 미술의 작업들도 사실 그러한 그 방식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드 아트라든지 제너레이티브 아트도 이 컴퓨터 기반의 이 코드로 생성된 예술을 이제 코드 아트라고 하는데 어떤 그 작가가 이렇게 미리 코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랜덤이라는 그 자율적인 그 코드를 통해서 약간의 그 자율 생성되는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 이은적 교수님께서 그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교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게 그러니까 뉴미디어 아트 쪽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와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공부를 했었는데 가자마자 한 게 코딩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C 언어로 배우고 컴퓨터 아트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었는데 그때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패턴을 만드는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이게 한때 이게 엄청나게 유행이 되면서 이제 지금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영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예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안적인 방안들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솔루잇의 작품이고 이쪽은 데이터 아트 그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사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이런 추상적인 패턴의 이런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성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관적인 데이터, 개인적인 데이터를 통한 작업인데요. 모마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두 명의 사람이 일상적인 데이터를 매일매일 이렇게 내가 폰을 얼마나 썼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의 기복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내 옷장에 무슨 색의 옷이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메일 아트 형식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데이터, 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개인적인 습관이라든지 타인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린 방식으로 사유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닌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리 프릭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것도 역시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블럭이랑 이걸 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블럭은 뭐 페이스북, 뭐 이메일 보낸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걸었고, 내가 얼마나 채팅을 하고, 내가 얼마나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정보 데이터들을 이용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술 영재교에서 15명의 교사분들과 했던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초등학교 5, 6학년 2개 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S대학의 디자인 교육에서 이렇게 했던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결과물이 몇 개 이렇게 나온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아트 수업 과정은 맨 처음에 데이터 아트를 소개를 하고 주제를 정하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표현 매체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환경 문제 시각화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밑에 거고요. 가운데가 일산화탄소, 그다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런 그 빨대는 기온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30분 만에 만든 작업인데 굉장히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세먼지를 이렇게 바람에 약간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했다는 게 되게 저는 되게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작업이거든요. 이제 한국 자살률 1위라는 뭐 그런 것들을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제일 작은 게 10대, 제일 큰 게 60대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밑에 줄의 길이는 이제 60대가 자살하는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도 왜 많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 했더니 노인 빈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저는 그래서 필립 파레노라는 작가들 이렇게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아이들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 설치미술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조금 더 크게 확장이 되면 되게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수치를 보는 거랑 이걸 보는 거랑은 조금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계절 선호도, 뭐 강수량, 그다음에 여권 발급률, 이건 자동차 생산량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퀴, 동그란 바퀴가 자동차를 상징하는 약간 그런 거 해서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개인적 주관적 데이터인데요. 이제 교사분들이 하루 종일 연수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수 집중도 해서 이렇게 시계 해가지고 해서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집중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예, 이건 교사의 하루예요. 이건 이제 교사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시지만 아침엔 정신이 막 없다가 막 활기차게 보내다가 밤에는 이렇게 막 아무튼 이런 기분을 저런 저 빨간 점 이렇게 주황색 점은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돌발 사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건 아이들 우리 둘이 친해요. 뭐 이런 작업이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또 나의 감정 변화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각도라든지 밑에 그 감정적인 요인들을 또 색띠로 해가지고 표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아직 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이 데이터 아트를 좀 이렇게 실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의의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는 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우선 세계와 자신, 타인에 대한 풍부한 해석의 재료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놀라운 거는 이제 예술 실행 연구. 그러니까 여기 뭐 김민환 교수님께서도 번역에 참여하신 그레이엄 설리반의 그 예술 실행 연구라는 책에서 그 예술가들이 예술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실행, 경험주의자의 실행, 그다음에 해석주의자의 실행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이터 아트를 분류한 방식과 어떻게 보면 되게 닮아 있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술을 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어떠한 예술 활동을 하는 그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과 되게 프로세스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상 체계 번역 가능성은 이렇게 수치적인 거를 이미지로 변환을 시키는 게 과연 뭐 이렇게 얼마만큼 가능할까? 네. 해서 하지만 이게 번역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유추라든지 은유 이런 상동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과학예술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슈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뭐 마리아주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식물 세밀화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술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들은 이게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과학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표상 체계만을 가지고 이게 예술인가 아닌가를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래서 나름대로 데이터 아트에 뭐 이렇게 분류들과 실행 연구를 통한 이런 의의를 좀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